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살,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읽히는 건 의심과 불안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50년 넘게 믿어왔던 가족의 진실을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은옥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지요.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민 그리고 3살 손자 민준이 갓돌 지난 손녀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시청 공무원이고 며느리는 전직 은행원이었어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느껴지는 이상한 낌새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날도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잠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새벽 운동이라도 하나 싶었거든요. 그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 수민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운동을 나가는 사람치고는 차림이 이상했어요. 예쁜 원피스에 화장까지 말끔히 하고 무엇보다 진한 향수 냄새가 복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달콤하면서도 야릇한 향수 냄새는 마치 젊은 시절 연애할 때나 맡을 법한 그런 냄새였어요. 결혼한 지 6년이나 된 며느리가 그것도 새벽에 왜 그런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걸까요? 어머님, 잠 못 주무세요? 수민이가 제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넌 어디 가니? 아, 요즘 새벽 조깅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조깅을 하러 간다면서 왜 향수를 뿌리고 왜 예쁜 옷을 입고 가는 걸까요? 더군다나 새벽 3시 반에 조깅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쿵쿵하는 발걸음 소리도 조깅화가 아닌 구두 소리 같았고 돌아올 때는 향수 냄새 위로 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 말이에요. 저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손님들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대충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수민이의 행동은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새벽 외출해서 돌아온 후 아들 정우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응,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온 사람이 또 저녁에 나간다고요? 게다가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자주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수민이는 정말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그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낮에 나갈 때와는 또 다른 향수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말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3시 30분 딸깍하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손에는 작은 후레쉬를 들고 말이에요.
복도로 나서니 수민이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니 수민이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며느리가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를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하나씩 차곡차곡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다른 주민들처럼 휙 던져넣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민이가 사라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봉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후레쉬 불빛을 비추며 하나씩 열어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봉투 안에는 제가 전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국, 생선조림, 나물 반찬들, 심지어 갓 지은 밥까지 통째로 버려져 있었어요.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제가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어보니 택배 상자들이 나왔어요. 고급 화장품, 옷, 액세서리들이 든 상자들이었는데 모두 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영수증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한 번에 몇십만 원씩 결제된 내역들이었어요. 수민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며느리는 평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껴 써야 한다며 늘 검소한 척했거든요. 그런데 몰래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싸악 하는 찬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어댔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민이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오늘 음식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몇 입 먹는 척만 하고는 아이들 챙겨야 해서요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제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할 것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먹는 척만 하고 밤이 되면 모두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어요. 그리고 대신 시켜 먹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속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이에게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수민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사이 저는 며느리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서 뜻밖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접혀진 영수증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동네 분식집이나 마트 영수증이 아니었어요. 익산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와인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결제 금액도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결제자 이름이었습니다. 수민이 이름이 아니라 이상혁이라는 낯선 남자 이름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영수증의 날짜가 수민이가 새벽에 외출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혁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찾아봤습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는 더 기막힌 걸 발견했어요. 약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모두 아들 정우 이름으로 처방된 것들이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소화제, 심지어 수면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약봉지가 개봉되지 않은 새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정우야, 요즘 몸은 괜찮니? 병원에 다니고 있는 거야? 병원이요? 아니에요, 엄마. 저 건강한데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약 같은 거 먹고 있니? 약요? 전혀요. 감기약도 잘 안 먹는데 무슨 약을 먹어요? 아들은 정말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럼 수민이가 왜 남편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쌓아두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먹지도 않는 약들을 말이에요. 그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손자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이상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익산에 이상혁 성형외과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40대 중반의 의사 사진이 나왔어요. 잘생기고 번듯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설마 수민이가 이 사람과 상상만 해도 끔찍했지만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외출, 진한 향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이 의사와의 연결고리까지. 다음 날 아침 수민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민아, 오늘 어디 가니? 아,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모이는 거라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몇 시쯤 들어올 예정이니? 저녁 늦게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는 안 해도 돼요. 수민이가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우리 가족을 속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둘 수는 없었거든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익산행 버스표를 미리 끊어뒀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2시 저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군산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일로 익산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버스 안에서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제가 의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괜한 오해일까 하면서 말이에요. 손자 민준이에게 미리 배워둔 스마트폰 사용법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도 앱을 켜서 이상혁 성형외과 위치를 확인했어요. 익산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는 번화가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이상혁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고 젊은 여성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입구가 훤히 보였거든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신문을 펼쳐들고는 있었지만 눈은 계속 병원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수민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비싼 핸드백까지. 마치 데이트를 하러 가는 젊은 여자 같았어요. 수민이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바로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의사, 이상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얼굴에는 연인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6년 된 여자가, 그것도 두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니.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가서 레스토랑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안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혁이 수민이의 뺨을 쓰다듬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저런, 5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뻔뻔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증거로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 8시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서 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봤습니다. 수민이가 새벽마다 나가는 이유, 비싼 물건들을 사는 이유, 그리고 제 음식을 버리는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가 난 건 아이들이었어요. 3살 민준이와 갓돌. 지난 서연이가 엄마의 이런 모습을 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정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응, 잠깐 옛날 친구 만나고 왔어. 수민이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다고 하던데.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진한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밤 11시 30분쯤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그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을 고쳐한 모습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친구들이 술을 좀 마시자고 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수민이를 직접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발뺌하거나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길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보다는 아들 정우와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가 아이들을 재우고 또다시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후 저는 정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아들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순진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수민이한테 따로 용돈을 주고 있니? 용돈이요? 생활비 외에는 특별히. 그럼 수민이가 어디서 돈을 구해서 비싼 옷이며 화장품을 사는 걸까? 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응?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후욱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 사실 수민이한테 협박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협박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에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와 부딪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합의금을 내고 조용히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하고 나서 그 일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협박을 어떻게?
처음엔 혹시 아이들이 아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넌지시 말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돈을 요구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었다니요. 처음엔 100만 원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늘어서 지금은 매달 3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서 몰래 대출도 받고 적금도 깨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요즘 정우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왜 자주 한숨을 쉬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떻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릴 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리고 수민이가 아이들한테까지 말하겠다고 위협해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민이가 새벽마다 외출하는 이유, 비싼 물건들을 사는 이유, 그리고 이상혁이라는 의사와 만나는 이유까지 아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성형수술을 받고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야, 그 돈으로 수민이가 뭘 하는지 아니? 몰라요. 그냥 개인적으로 쓴다고만 하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제 찍은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수민이가 이상혁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들을 말이에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수민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럴 리가. 수민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6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정말로 수민이와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증거를 더 확실하게 수집해야 했어요. 손자 민준이에게 다시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녹음하는 방법,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할머니, 왜 이런 걸 배우세요? 혹시 유튜브 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깔깔 웃으며 물었어요. 할머니도 요즘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잖니? 며칠 동안 수민이와 이상혁의 만남을 더 촬영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 심지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수민이의 방에서 몰래 그 비밀 통장도 찾아냈습니다. 정우의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꼬박꼬박 입금돼 있더군요. 통장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이상혁 성형외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환자인 척하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즘 나이 들어서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너무 늙어 보인다고 하네요. 곧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이상혁 원장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잘생긴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여자 아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수민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상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신지. 제 며느리입니다. 한수민이라고 하죠? 어머님, 어떻게.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켜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장님, 혹시 한수민이 결혼한 여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도요? 그건 저는.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을 협박해서 받은 돈으로 원장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이상혁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수민이가 그런 식으로 돈을 구한다는 건 몰랐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수민이와의 대화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지금까지 제 며느리한테 쓴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돌려주고 앞으로 제 며느리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하지만 그게 안 그러시면 이 모든 증거를 의사회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부인에게도 알리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제보하겠습니다. 이상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했어요.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성형수술비, 식사비, 선물비, 모든 걸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돈을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며느리와 연락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수민이와의 마지막 대결만 남았어요.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10시 수민이가 평소처럼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들어오는 것 같았고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수민아, 잠깐 이리 와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민이를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수민이가 다가오다가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미리 출력해둔 사진들과 통장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앉아봐.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수민이는 마지못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이상혁이라는 사람 만나는 거, 정우한테서 돈 뜯어내는 거, 내 음식 버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수민이와 이상혁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가며 보여주니 수민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대화를 재생했어요. 수민이가 정우를 협박하는 내용, 돈을 요구하는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잖니. 수민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6년 동안 우리 정우를 그렇게 괴롭히고 두 아이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준비해온 조건들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조건을 다 들어라. 첫째, 이상혁과는 완전히 끊어라. 둘째, 정우 협박은 당장 그만둬라. 셋째, 뜯어낸 돈은 다 돌려줘라. 넷째, 매일 아침 가족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라. 다섯째,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써라. 수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여섯째, 경로당 봉사활동을 해라. 일곱째,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해라. 여덟째, 매주 가족회의에서 내 행동을 보고해라. 아홉째, 거짓말 절대 금지. 열째,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선택해라. 이혼하든지 아니면 내 조건을 다 지키든지. 수민이는 한참을 울더니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조건을 다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이지? 네, 정말입니다. 이상혁과도 이미 끝났어요. 오늘 만나서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마 이상혁이 오늘 수민이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압박을 가한 효과였겠지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다시 한 번만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괜찮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음 날 아침부터 수민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으며 정말 맛있어요라고 진심으로 말하더군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집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수민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 계란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올 때면 저는 정말 이게 꿈인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요. 예전처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수민이는 약속대로 은행에 복직했어요. 6년 만에 다시 직장에 나가면서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적응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벌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할머니들이 수민이가 언제 와?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어요.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끔은 손톱도 깎아드립니다. 수민이가 정말 효부가 됐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다며 아이들을 소홀히 했는데 지금은 민준이와 서연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더 예뻐졌어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협박에서 벗어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수민이에게 더 이상 비밀이 없으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졌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우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상혁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은 아이들 교육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로 저축해뒀어요. 정우도 더 이상 대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건 제 삶도 변했다는 거예요. 동네 부녀회에서 저를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부르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어르신, 우리 며느리도 좀 교육시켜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왔어요. 가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72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오랫동안 알아온 무릎 관절염도 많이 나아졌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잡니다. 뭔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가장 기쁜 건 수민이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곧 증손자를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며칠 전 수민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바로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2세의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간에도 선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잘못된 것은 용기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